자, 인생은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내가 선택했던 것들의 집합체다. 그리고 그것에 산물이라고 이제 하는 말들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기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고 특히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좋은 교재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뭐냐면, 생활의 패턴에서 내가 수험 생활이나 이 공부하는 그 패턴에서 선택해야 될 걸 딱 선택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어려워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클릭을 엉뚱한 걸 선택하죠. 좀 더 재미나고 좀 더 자극적이고, 그쵸? 좀 더, 그런 어떤, 좀 머리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거는 쉽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클릭을 하다가, 시간 낭비, 정신 낭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해나갈 때, 선택의 대상들, 요거에 집중해가지고, 안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이, 엄청난 그런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걸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할 때, 오늘이나 또 한 주나 이런 것들 할 때 선택하고 말아야 될 건 철저하게 규정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특히 이제, 시간 분배 이런 거 할 때, 저는 개콘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개콘 같은 거 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가지고 엉뚱한 걸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걸 내 꿈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시험하는 시험장으로 삼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인터넷으로 듣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진도가 처져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친액체와 친전자체, 화학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용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용어를 적어보면 보세요. 친액체, 친전자체, 이 용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뭐가 딱 느껴집니까? 제가 했던 유기화학을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 그죠? 저기 뭡니까? 목걸이에 실과 같은 전자와 핵 들어있죠? 이거 두 개가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친액체와 친전자체는 우리가 이제 반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의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원자의 결합, 즉 원자가 결합 형성하고 분자가 되어 있고 그것들 사이에서도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전자 반발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기본 원리라고 했잖아요. 반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거는 원자와 원자 사이, 원자과 전자 사이에 어떤 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전자 반발의 균형을 이룬 것이 결합이라 할 수 있는데,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 친액체와 친전자체의 만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버림, 우리 헤어지자, 버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예요? 극성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극성, 균일분해 반응에서는 친액체, 친전자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화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거기 있는 거 있죠? 테이블 있는 걸 우리가 보면, 이거 제가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걸 보면서 할게요.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친액체라는 것은 용어 이름이 nucleophile. 중요한 거는 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핵이에요. 그래서 핵을 좋아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핵을 좋아하는 것은 뭐죠? 전자잖아요, 전자. 그래서 전자가 똥똥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종이 바로 친핵체입니다. 핵하면 절대 안 됨. 알겠죠? 그래서 핵을 좋아하는 화학종. 그러니까 전자가 풍부한 음화전을 가진 거나 아니면 델타 마이너스, 즉 부분 음화전이 있는 거다. 또는 전자가 풍부한 거 또 하나 배웠죠. 탄소 파이기라 파이 전자들은 전자가 풍부해서 반응성이 높고 불안정하다고 했죠. 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친액체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음화전, RO-, X-, 알카인 음이온 많이 있어요. 음화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친액체 그룹으로 분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는 거. 우리가 앞에서 RNH2, 암모니아 할 때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은 뭐라고 된다 했죠?
전자가 풍부해서 비공유 전자상이 뭐야? 더 크고 핵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서 친액체 역할, 염기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여기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통통 찍어 놓으세요. 비공유 전자상. 여기 통통 찍어 놓고, 여기에 아래 땅땅 2개 찍어 놓고, 여러분들 알코올, 여기도 알코올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양쪽성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알코올 종류는 비공유 전자상이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친전자체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성인데 이 알코올 분자로서는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는 질소나 산소 같은 것이 친액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 전자, 탄소 3중 결합의 파이 전자, 벤젠도 탄소 파이 결합이죠. 이 친구들이 친액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언급했던 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R,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들은 뒤에 6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친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 분자들이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양쪽성이라는 이 친구, 알코올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지만 대부분은 유기 분자가 성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하는데 그나마 규칙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성의 큰 부류가 친액체와 친전자체예요. 그 친전자체는 electrophile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phile이 필레오, 사랑, 그죠? 필레오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좋아한다, 러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자를 좋아한다. 그럼 전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핵이죠. 즉 플러스 성격을 가지는 것. 즉 핵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전자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는 화학종으로서 전자가 결핍된 아예 양하전.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 전자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왜? 어느 쪽으로 전자가 많이 가버려서 전자가 결핍돼서 핵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게 델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 중에서 탄소 델타 플러스 부분이 굉장히 탄소 친전자체로 많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전자가 결핍된 아예 양화전은 카보 양이온이라고 다음 챕터에 배워요. 그 중간체고요. 그 다음에 RX, ROH 모든 CO에서 아까 CO에서 보면 C 델타 마이너스 O 델타 플러스죠. 이 탄소 델타 플러스가 친전자체라는 거고 RX에서 X 델타 마이너스고 R 델타 플러스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분자를 왜 친전자체라고 하느냐. 이거 델타 마이너스고 델타 플러스인데요. 여러분들 표시해 보세요. R이라는 건 탄소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는 이 X 부위가 아니라 이 탄소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몽뚱그려서 RX 자체를 친전자체의 그룹이라고 해요. 알겠죠? 카본일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면 친액체인데요.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는 주 부위가 이 탄소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친전자체를 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친전자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폭사이드라는 거는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고 여기 기본에서는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ROTS라는 거는 알코올에서 변형된 건데 그때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할로젠 붙은 거. 그죠? 친전자체 이 부분이고. 요 XX는 HX는 여러분들 이게 친전자체라는 게 HX 하는 거는 뭐예요? 이쪽으로 볼까요? HCl 이거 뭐야? HCl 하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딱 극단적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이거는 뭐야? 아침에 먹고 왔죠? NaCl 일부분. NaCl 일부분이죠. 먹고 안 죽어요.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에요. 이거 먹고 오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죠. 즉 이 물질이 있지만 실제로 반응성이 강한 거는 이 H 플러스예요. 그럼 이거는 전자가 결핍되어 있는 핵을 전자를 좋아하는 친전자체에 해당하죠. 이 플러스를 가졌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로 electrophile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스터리는 뭐냐면 XX 예를 들어서 BR 이게 왜 친전자체에 들어있지? 이런 게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극성이 커서 이렇게 편극이 잘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전자가 아예 분리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자성을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BR은 세 쌍밖에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BR은 이 전자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원래 세상에 있던 거하고 합해서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Cl과 BR 마찬가지로 BR 마이너스는 굉장히 안정해요. 근데 왜? 옥탱들도 만족하고 또 Cl이나 BR은 전자 친화도가 강해서 굉장히 안정한 편이에요. 근데 BR 플러스는 옥탱들을 만족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반응성에 보이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친액체가 아니고 BR은 친전자체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로젠 알킬이에요. 할로젠 알킬은 이렇게 해서 할로젠이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Cl이 달려있어요. 자,
자, 이거 균일 분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예요. 뚝 떨어져 나갑니다. 자, 우리 헤어져.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될 때 보시면 요거는 역시 마이너스 안정하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뭐야? 전자가 굉장히 결핍된 부위, 즉 잠재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부위는 어디라는 거예요? 요 부위이기 때문에 친전자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카보닐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가지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나중에 보면 친액체에 이 전자쌍이 어디로 항상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탄소의 델타 플러스 부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친전자체라는 거죠. 카보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친전자체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유기화학은 구조와 성질이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 구조 보고 성질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 HCl, 성질 친전자체. 구조 BrBr, 이거는 뭐야? 균일 분해 반응도 할 수 있으면서 불균일 분해할 때는 반드시 친전자체로 써요. 그 다음에 할로젠 알킬, 즉 CCl, CBr 이런 결합들은 다 뭐야? 친전자체로 써요. 이거는 뭐야? 친전자체로 써요. 그 다음에 탄소 결합만 이렇게 나오면 뭐야? CO는 친전자체이지만 CC는 뭐야? 뭐 친액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가 어떻게 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친액체로 써요. 이게 뭐야?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구조와 힘과 에너지 해서 그 구조와 성질하는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유기학의 핵심이라 했죠. 지금 능력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는 작용기들의 어떤 이거 캐릭터, 성질,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하나 외우는 거는 뭐 지금 이걸 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나중에 챕터에서 하나하나 작용기가 나올 때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친액체, 친전자체를 명확하게 아시면 유기화학 반응 반한 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앞으로 유기화학 반응이 나올 때 라디칼 반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응물질 중 하나는 친액체, 하나는 친전자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친액체 염기의 성질, 친전자체는 산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극단적으로 이거 보세요. 요거는 뭐야? 친전자체니까 H 플러스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은 뭐야? 프로톤 도너의 성질 또는 뭐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야? 자, 여러분들 그 테이블에다가 친액체 요거 해놓 그 지금 교재에 61페이지 테이블에 친액체 옆에 공란 있죠. 여기다가 또는 염기, 친전자체 옆에다가 또는 산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산염기 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논리가 그대로. 그러니까 친액체가 산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고요. 친액체는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친전자체는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아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반응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정의들을 배우고 친액체, 친전자체 개념 배웠으니까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서 교재 61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이 반응 있죠. 자, 이거 볼까요? NaOH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서 NA나 K 나오면 반드시 이온결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Na 플러스는 반응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이 친구 딱 나오면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전자가 풍부하고 반응성이 높은 친액체예요. 마이너스 하전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도 됩니다. 성격 파악되었죠. 그 다음에 CH3Cl 이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표시됩니까? 그럼 뭐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탄소가 뭐야? 친전자체라고 했죠. 그러면 화학 반응은 뭐야?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건데 이 NA는 지금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반응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게 뭐야? 전자의 이동 표시법 9번 화살표라고 나오는데 이 화살표는 뭐야? 전자 풍부한 곳에서 끝방향, 화살표 끝방향은 전자 어떤 그 결핍된 방향으로 나와요.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전자 풍부한 곳은 어딜까요? 친액체나 또는 뭐요? 염기에서 전자 결핍된 곳은 어딜까요? 친전자체나 산의 성질을 가지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극성 반응에서는 항상 전자쌍이 이동해요. 전자쌍이 이렇게. 자,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아티클에도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Feel the flow of electrons.
뭐 전자의 흐름을 느껴야지 이제 반응이 이해되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전자 흐름이 선생님 전자 흐름이 느껴졌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하고 그렇게 감격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게시판에 글 남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전자 흐름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느껴진다는 것은 기본 원리가 뭐야? 전자 풍부한 곳에서 결핍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구조가 복잡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 보세요. 전자쌍이 뭐야? 예. 어느 쪽으로 가요? 친액체가 전자가 결핍된 이 탄소 쪽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예.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여기서 절대로. 예. 뭐 어장관리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저는 뭐 어장관리 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는 뭐 연애 처음 한 여자하고 지금 평생 처음 연애한 여자하고 자주 잘 살고 있어요. 신혼처럼. 그래서 뭐 그런 걸 전혀 모르지만 요즘 이제 여러분들 세대 용어도 알아야 되니까 어장관리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서 결합이 딱 붙어가지고 막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막 여러 명 관리하고 있는 거. 유기화학에서는 그런 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거는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 결합이 하나 형성되면 뭐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HO의 사실 뭐야? O의 비공유 전자쌍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CH3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헤어지자. 여기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야? Cl-가 나왔어요. 여기 교재에 보시면 NaCl 나오죠.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되어서 Na+, 뭐 용액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죠? 뭐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든지 아니면 NaCl이든지. 요거는 뭐야? 그냥 부산물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요게 생성물이고 뭐야? 요것도 물론 생성물이지만 중요한 생성물은 요거예요. 그래서 OH하고 CH3Cl하고 반응해서 HOCH3하고 그렇죠? 그걸 아까 제가 개콘의 그 코드로 하면 뭐야? 우리 헤어지자. 그거야. 더 좋은 사람 생겼어. 뭐 CCl 결합이 뭐야? 2주기, 3주기 결합이죠. 그 다음에 CO 결합은 2주기, 2주기 결합이에요. 어느 게 결합이 더 강하고 안정하냐면 CO 결합이 훨씬 더 안정해요. 그래서 뭐야? 우리 헤어지자. 더 좋은 사람 생겼어. 하고 되는 거야. 자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극성 반응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알켄의 첨가 반응 메커니즘 하는 거는 통과. 다음 챕터에 그대로 하나하나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반응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반응의 정의에 대해서. 진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반응에 의해서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힘의 논리가 있고요. 친액체에서 친전자체라는 힘의 논리가 있고 그 다음 뭐야? 에너지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보이는 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야? 메커니즘이란 걸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고 메커니즘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응용된 반응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반응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형태가 변해도 6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형태가 변해도 에너지가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예 다른 분자 구조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에너지 변화가 있겠죠. 형태의 변화는 그 앞에 제가 앞에 설명을 안 했지만 형태 변화 같은 정도는 뭐야? 보통 80kJ/mol 이하기 때문에 80kJ/mol이 뭐냐면 보통 이런 온도에서의 자연이 외부 이제 온도가 열이 부여하는 에너지가 80kJ/mol 정도 돼요. 그래서 형태 변화는 뭐예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는 끊임없이 자유회전하든지 체어폼이 플립하든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야? 화학 반응의 에너지는 뭐야? 대부분 다 80kJ/mol을 넘어서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의 에너지에서는 형태 변화보다 훨씬 큰 에너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변화가 있을 때 그 에너지 변화의 그 흐름을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 변화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바로 반응의 에너지 곡선이에요.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네, 보면 62페이지가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색깔만 빨간 걸로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있고요.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연속적인 과정 동안에 에너지 변화가 있고 마지막에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정의가 뭐죠?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생성물의 결합 CD가 형성될 때 에너지가 당연하게 변하죠. 왜?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된다는 그 자체가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항상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라는 걸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 EHT 하는 건 일반화학에서 배운 거죠. 그죠? 우리 유기화학에서는 보통 이 델타 G에 이 플러스 2개 붙여놓은 이 표시를 하는데 요걸 활성화 에너지 표시를 해요. 근데 이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호를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그 중간 단계 생략하고 상관없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한가 불안정한가 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로는 뭐야? 반응 속도로는 여기서 뭐야? 되는 중간 과정을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게 반응 연력학을 따지는 거는 뭐냐 하면 반응 연력학은 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리아로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뭐야? 이 시리아로 여행 가는 것이 지금 불가능해요. 그게 아마 금지구역 돼 있고 그 지금 내전 때문에 그죠? 정부군하고 막 그죠? 폭탄 안고 싶으면 그죠? 한번 터져보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어지간해 없죠, 그죠? 그 뭐예요? 에너지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한참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안 가는 게 나아. 그런 여행 안 가는 게 나아. 반응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예. 규정되어 버렸어. 내가 그런데 시애틀에 간다든지, 아니면 상하이에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는 더 멋있는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게 나아. 그런 것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 수 있냐면,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따지는 반응 연력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모든 이 과정을 따지고 전에 반응물하고 거기에 시리아하고 나하고 상태를 비교해 볼 때 훨씬 불안정한 상태로 안 가. 그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저기 따뜻한, 특히 지금 날씨가 추워져 오니까 따뜻한, 어디입니까? 푸켓, 태국의 푸켓 이런데, 안정한 곳이에요. 가고 싶어요. 그렇게 돼 있죠. 간다, 안 간다가 정해지는 거. 그게 뭐냐면 반응의 연력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하이를 간다 칩시다. 상하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하여튼,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하더라고요. 좋은 건물들도 있고, 홍콩, 상하이 이런 데 간다고 할 때, 뭐냐면, 거기 가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 그게,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안정한 상태가 거기 상하이나 홍콩에 가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정했어요. 그 반응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반응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상하이로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뭐야? 비행기로 가면 되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로 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칭다오이죠, 칭다오. 청두로 가서 상하이로 갈 수 있는 경로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배로 갈 수 있으니까 인천에서 가서 상하이로 갈 수 있는 경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신 용감하게 북한 38선을 넘어가겠다. 그죠? 넘어서 걸어만 가겠다. 자전거만 타고 가겠다.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딱 안 된다는 거. 너무 불안정해서 안 돼 하는 거는 38선 못 넘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과정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과정이 반응 경로가 지금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기에 우리가 상하이 가면 지금 당연하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선택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는 걸 대부분 다 선택하겠죠, 그죠? 그런 하나의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 과정들을 나타내는 것이 반응 속도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에너지 그룹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는 연력학 그룹하고 연력학하고 그 다음에 반응 과정을 나타내는 속도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반응 연력학에 대해서 봅시다. Thermodynamics. 자, 그래서 연력학 입장에서 반응을 고려하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는 자유에너지 변화로 나타냅니다. 자, 그림에서 이쪽으로 다시 볼까요? 자유에너지, 표준 상태, 이제 위첨자로 되어 있는데 자유에너지 변화로 반응의 연력학을 따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반응이 같다, 안 같다를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실험으로 했을 때 어떻게 자유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의 변화나 이런 것들로 측정도 할 수 있고 또 분자 변화를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딱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반응이 잘 갔다 안 갔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연력학적으로. 잘 간 반응은 생성물 쪽에 생성물 쪽이 훨씬 많이 있겠죠. 잘 안 간 반응은 반응물 쪽의 양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느냐면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A몰에
A하고 B몰에 B하고가 그러니까 평형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반응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평형기로 써요. C몰에 C하고 D몰에 D가 이렇게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치우쳤다. 즉 반응이 잘 간다, 자발적이다, 안 자발적이다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운 평형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로서 어떻게 반응물이 평형상수가 크면 정반응으로 잘 치우치니까 반응물이 분모에 있겠죠. 그래서 A에 A 질량 작용의 법칙에서 B에 B, C에 C, D에 D 이렇게 해서 성수로 나타내면 이게 뭐예요? 반응 연력하고 관계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1보다 크면 이게 더 많이 있다는 거니까 뭐야? 정반응으로 잘 치우치고 1보다 훨씬 작아지면 역반응으로 치우친다. 연력학적으로 평형, 즉 반응이 잘 간다 안 간다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야? 반응의 자유에너지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치를 통해서 끄집어낸 결과는 뭐냐면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 EQ란 이퀄리브럼 평형상수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일반학 시간에 뭐 수식 유도하는 건 아마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반격식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연력학적으로 풀어내면 뭐 기체 상수 R하고 온도 절대 온도하고 상용로그하고 뭡니까? 자연로그네. ln 자연로그하고 평형상수하고 델타 G 값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형상수가 1보다 크면 이거 0보다 큰 수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무슨 값을 가질수록 보다 음의 값을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자유에너지 변화는 또 평형상태로 평형상수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반응의 분자 구조와 그다음에 반응의 어떤 그 엔트로피라고 무질서도의 변화를 보고 그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즉 반응의 뭐야? 엔탈피 변화하고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 P 변화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행을 비유를 하면 이게 여행을 내가 상하이를 가는데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뭐야?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을 어떤 분자의 상태로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뭐야? 엔탈피가 뭐야? 편안해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낮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안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나와, 발열, 내에 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발산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뭐야? 상하이 그냥 갑니까? 돈 들고 가죠? 내가 뭐 상하이 갈 때 300만 원을 들고 갑니다. 칩시다. 300만 원을 들고 어디 갖다 바칩니까? 여행사에 제일 많이 갖다 바칩니까? 여행사에 갖다 바치고 가이드한테 갖다 바치고 뭐 밥 먹을 때 하고 구경할 때 하고 뭐 할 때 착착착착 돈이 뭐야?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지죠. 그죠? 그런 변화가 있어요.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의 자발적인 변화에서는 뭐야? 불안정한 분자가 안정한 분자 구조를 되는 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모여있던 300만 원의 돈이 쭉쭉쭉 퍼져버리듯이 내가 여행을 가면요. 반응 과정이 일어날 때는 무질서하게 변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합해져서 뭐가 된다는 거야? 자유에너지 변화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화학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가정하든지 혹시나 지금 기본 과정에서 이걸 안 배우신 분은 반드시 화학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쉬운 비유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즉 무질서해지는 변화하고 그 다음에 보다 분자 구조가 안정해지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면 자연은 더 자발적으로 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사실 유기화학 반응은 뭐냐면 자발적인 반응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인가 비자발적인 반응인가 이런 것들을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여기 언급했듯이 딱 구조적으로 보고 이 반응에서 CCl 결합하고 CO 결합이 이게 더 안정하다는 것을 요걸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엔탈피 변화 가지고. 엔트로피 변화는 두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되었죠. 그러면 요거 변화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두 개에서 두 개 된 것은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러면 틀림없이 엔탈피 변화가 더 안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구조 보고 이 계산해서가 아니라 구조 보고 CCl 불안정한 이 CCl 결합이
보다 안정한 CO 결합이 되었으니까 이 반응은 뭐야?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직 여러분들 눈이, 유기학의 눈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쌓이게 되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론이에요. 63페이지 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상하이 가는 거, 안정해져. 좋아요. 그거 가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돈이 들어도 하고 싶어.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청두를 거쳐서, 칭다운가? 거기를 거쳐서 배로 가서 또 육로로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야? 정말 무식 용감하게 총 맞을 각오하고 383을 넘어가든지 자전거 타고, 뭐 그런 경로들이 있겠죠.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있는 그 경로를 반응 속도론. 경로를 따지는. 그때의 에너지를 따지는 것이 반응 속도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반응 속도론은, 입장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중간 과정의 에너지를 다루는 영역이다. 그래서 비록 반응이 연력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지라 하더라도 실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고려하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지 혹은 느리게 일어나는지를 고려하여서 느리게 빠르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결정하고 어느 경로가 제일 낫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중간 단계 없이 자발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반응. 방금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던 이 반응은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반응은 에너지 도표가, 이거는 중간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이 반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그냥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툭 치면 툭 떨어져 나가겠니? 그렇게 생각해서 단일 단계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다단계가 아니고 단일 단계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 이걸 단위 단계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 반응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요거는 파이 결합하고 HCl하고 반응할 때 바로 푹 들어가가지고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 카보 양이온이라는 중간체를 한번 거쳤다가 그 다음 뭐야? 이렇게 반응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HCl이 바로 쑥 들어가는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아요. 마치 383 건너가듯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가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여러 경로 중 이 경로가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경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가 기본에서 안 하려다가 이걸 또 안 하면 원리 이해에서 상당히 안 하고 좀 암기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전해상태 이론을 언급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과정이지만, 자, 보통 기본 과정에서는 전해상태 이거 설명 안 하는 선생님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건 알아놓고 어차피 명확하게 아셔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해상태를 이해해야지 사실 반응의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즉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의 전해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Transition State, 전이상태 이론, Transition State Theory. 그래서 뭐 법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명된, 법칙은 예외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초자연적 현상, 이거는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들어맞는 게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건데, 전해상태 이론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전이 상태가 반응 과정에서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의 정의 뭐야? 어떻게? 우리 헤어지자.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어서 더 좋은 사람 생겼어.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Cl 결합이 분해되어서 CO 결합이 형성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반응이고, 그 다음에 반응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랬죠?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죠? 지금 이거는 단일 단계지만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메커니즘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반응 과정은 어쨌든 연속적인 과정인데, 이 연속적인 과정 중에서 반응 속도론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뭐라고? 전이 상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운 그 전이 상태의 에너지를 뭐라 하냐면 일반화학에서 배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요. 즉 반응물과 전이 상태 간의 에너지 차이. 활성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높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요? 낮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요? 당연하게 낮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즉 전이 상태가 더 안정할수록, 제일 불안정한 이 전이 상태가 가급적이면 안정해야지 이 경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 빨간 걸로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왜 이 전이 상태가, 전이 상태 표시는 대갈로에 이렇게 플러스 2개 붙여놓은 이거예요. 왜 전이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할까요? 자, 여러분들 수준에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전이 상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런 거하고 다르게요. 요 전이 상태를 잘 보시면 탄소를 보세요. 탄소를 보시면 HHH 원래 3개가 있죠. 여기 CL이 원래 달려 있었죠. 근데 여기 뭐 점선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결합의 분해이 일어나고 새로운 결합 형성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이제 중간 과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딱 이 상태에서는 탄소가 전자가 몇 쌍처럼 보여요? 주변에 몇 쌍? 주변에 5쌍처럼 보이잖아요. 탄소 주변에 전자가 5쌍 있는 것은 옥텟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보통 분자에서는 절대로 탄소 주변에 전자가 5쌍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이 상태는 불안정하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보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이 상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대갈로 쓰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이 상태는 틀림없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할 거다. 그죠? 그래서, 거기 글자에 보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하고요. 2번에 보면, 전이 상태는 일반적으로 반응물질의 결합이 분해됨과 함께 생성물질의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 보세요. 반응물질의 결합이 분해되고 생성물질의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상황은 아주 불안정하다고. 지금 여기서는 뭐야? 그 목걸이 원리, 목걸이의 실이 무슨 원리일까요? 전자들이 탄소 주변에 5쌍이 있으니까 반발이 너무 심해서 뭐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자 반지름 할 때 주기가 생기는 요인이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헬륨, 네온에 뭐야? 전자쌍이 4쌍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야? 나트륨을 갈 때 나트륨, 그 다음에 뭐야? 또 하나씩 더 증가되지 않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주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야? 이주기 원자 주변에 뭐야? 전자가 5쌍 있으면 너무 전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불안정하다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이번에 보죠. 그 다음에 3번. 전이 상태에서는 반응물질들이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성물로 변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전이 상태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이 상태를 넘어서는 휴 하면서 더 큰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거기 있는 글자가 많이 읽는데 이게 상당히 혼돈되니까 나중에 반응 각각에 가서 또 이해시켜드리겠지만, 반응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로 중에서 전이 상태의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어 생성물이 형성된다. 생성물을 형성한다. 이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그거에 쉽게 말하면 상하이로 가는 거하고 휴전선 넘어가는 거 2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한번 해봅시다. 휴전선 넘어가는 게 훨씬 불안정하죠. 훨씬 위험 강도가 높죠. 그런 경로는 안 간다는 거야. 자기는 차라리 뭐야? 바로 상하이 직항으로 이것처럼 그냥 바로 상하이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경로가 그나마 비행기 타고 가는 경로 이거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로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CL의 정 뒤편으로 이게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배열이죠. 근데 만일에 이 OH-가 CL의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더 높은 하나의 단계가 나오겠죠. 과정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전자가 안 그래도 불안정해서 5개 생각 안중에도 안 그래도 불안정한데 이 OH-가 앞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전자 밀도가 더 높아지니까 훨씬 더 전자 반발이 심해지겠죠. 그 경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착각하지 말았냐면
전위 상태는 한 과정에서 가장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반응의 전위 상태 이 반응 과정은 안 나와 있는 다양한 경로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즉 반응 속도가 빠른 경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경로가 나와야지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챕터에 바로 나와요. 그때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경로가 이 주생성물 얻는 경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테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반응의 전위 상태와 중간체 나와요. 자, 방금 한 거는 뭐예요? 방금 전에 거는 단일 단계 반응이죠. 다단계 반응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안 내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활성화 에너지 장벽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주 활성화 에너지만 반응해서 속도를 결정하고 이 속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빠른 단계 이거의 속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얘가 결정한다. 그래서 late determining step 또는 late limiting step 이래서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단계가 이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어떤 것이 생성되는가가 반응에서 주생성물을 얻는 경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뭐죠? A, I1, I2, P로 나타내는 이게 뭐라 했죠? 이걸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지금 3개나 되는 이런 걸로 나오고 메인 활성화 에너지는 가장 높은 거. 어떤 경우에서 뭐 뒤쪽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요 활성화 에너지보다는 요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크죠? 자, 그런 이제 다단계 반응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I1, I2는 중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보다는 불안정하니까 순간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촉매의 역할 볼까요? 마지막으로 촉매의 역할이에요. 자, 반응 속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반응은 분명히 가는데 내가 돈이 너무 없다든지, 그죠? 아니면 가는 경로가 너무 힘들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못 가요, 못 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너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높으면. 그러면 뭘 활용하느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CO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푹 바로 못 들어가고 결합이 분해도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촉매라는 걸 넣어요.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어떻게 딱 넣으면 이 물질이 뭐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또 다른 경로로 반응을 유도해요. 그래서 보다 높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보다 낮춰주면서 보통 경로가 다단계로 되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매는 뭐예요? 촉매를 이용하면 반응이 이 원래 반응보다 더 다단계가 되면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더 낮추어져서 반응을 더 빠르게 해주는 경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이제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산연기 반응 직전까지 왔어요. 즉 여기까지가 뭐야? 구조와 힘과 에너지, 즉 반응의 기초이론, 즉 유기화학 반응 배우기 직전까지 왔어요. 알겠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을 모두 적용을 해서 반응에서 응용을 할 거예요. 뭐 구조 보고 친액체, 친전자체인가 힘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 반응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이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고 이제 반응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 반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 이제 산연기 반응을 언급하고 유기화학 반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